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불어.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요즘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이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죠. 암행어사의 상징이라면 마패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역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빙하는 수단인데요. 일반적으로 암행어사들이 말 3마리가 그려진 삼마패를 소지했다면 궁궐의 고관대작들은 5마리 이상 마패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 박물관에 가면 5마패, 5마리 말이 그려진 마패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패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최대 20일까지 걸리던 걸 4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KTX로 빠르면 2시간 18분 만에 도착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정보를 가능한 빨리 전하겠다는 방향만큼은 그때부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전달로 보자면 조선시대는 급박한 일을 봉화로 알렸죠. 부산에서 서울 남산까지 봉수대로 알리는 데는 대략 6시간, 중간에 지체될 경우는 12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5G 환경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그것도 당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은 지금과 다르지만 기술의 방향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전통유산 역시 당대에는 최첨단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박물관에 가면 바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읽을 책은 인문학자들이 박물관의 유산을 탐구하고 공학자들이 이것과 연결되는 오늘날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의 흥미로운 책입니다. 고려대 공대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2019년 하반기에 매주 고려대 박물관에서 진행된 우리 유산에 새겨진 첨단 미래를 읽다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토대가 된 책입니다. 박물관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접하고 오늘날 나아가 미래와 연결되는 걸 아마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산은 필연적으로 오래된 미래고 첨단은 연장된 과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모험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그러나 박물관에 있었으면 더 알맞았을 남자 김방희입니다. 광명수 씨 소개해 주시죠. 그건 이따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왜 박물관에 계셔야 되죠?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편견을 버리세요. 예. 저는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첨단이시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K열풍을 몰고 온 퓨전과 국악을 접목한 조선의 힙스터. 이널치 밴드가 첨단과 유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와우. 근데 AI가 예. 심화학습의 덕인지 노래 실력이 갈수록 늘어서 깜짝 놀랐어요. 매주 시켜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청취자분들이 이제 매주 기다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노래 흥행의 전조를 미리 알려드렸거든요. 우리 정현재 PD가 지난해 추석 특집 당시에 이게 화제가 되는 곡이라 그러면서 네.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를 썼는데, 그렇죠. 물론 우연이겠습니다만 그 후에 아주 모든 매체에서 그럼요. 아주 열광하는 노래였는데 엄청난 대단했습니다. 인기를 끌었죠. AI도 대단하군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지난주 댓글부터 보고 갈까요? 뭘 사양한다는 걸까요? 첫 출연료를 사양한다는 얘기인가요? 힘든 거 나누고자 좀 다 그러니까요. 힘든 시대니까요. 노래를 사양한다는 뜻이겠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요, 이 시대 정상가족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지, 김희경 저자의 이상한 정상가족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9215번님, 정상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긴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더 숨어드는 상황 같아요.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봅시다 해주셨고요. 유인숙님께서 정상가족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1인 가구도 한부모 가정도 두부모 가정도 모두 정상가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의 정상이라는 개념이 차별과 학대의 근거가 될 때가 많아요. 속담 중에 왜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좀 튀면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학대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모난 돌도 있어야, 다양한 돌이 있어야 아름다운 해변을 구성하듯이 뭐 네모 반듯한 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가족이라는 일종의 그 편견을 소개한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이어서 훈육을 가장한 폭력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강훈필님,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인권이 있는데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체벌을 하던 나의 모습도 보이고 가슴이 아팠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집에 있는 회초리를 매달아둬야 할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반론도 좀 있지 않을까요? 왜 네. 체벌 못하게 하느냐. 맞습니다. 반면에 강혜선님께서는요. 예. 무분별한 체벌은 안 되지만 이유가 있는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 금지인 걸 알고 학교에서 교사에게 함부로 하는 학생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준호님께서는 체벌과 폭력을 구분해 주세요. 교육적인 체벌을 이야기하는데 왜 폭력을 체벌화하나요? 그리고 언어 폭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체벌을 하는 어른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를 만듭니다. 해주셨네요.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시긴 한데요. 체벌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체벌을 폭력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의 문제의식과 비슷한데 교육적인 체벌이라는 게 과연 있었던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체벌은 교육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랑한다는 전제를 달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때렸다. 네네. 그리고 훈육 목적이었다. 그렇죠. 아이 잘 되라고 때린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체벌이 아닌 방식으로 설득하거나 교육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지 하는데 이게 잘 안 줄어들고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책에서 분명히 입증했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본질은 아주 악한 가해자 부모가 아이들을 죽였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체벌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일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상황이 우연찮게 악화된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체벌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체벌이 처음에는 훈육의 목적일 수는 있으나 그게 그렇죠. 강도가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주의를 그렇죠. 해야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그때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부모의 역할, 또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문혜리님께서 입양해서 잘 키우는 분들 보면 진심으로 날개 없는 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셨고요. 8937번님, 부모가 자녀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가 문제입니다. 자녀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비극이 악순환되고 있어요.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가슴이 먹먹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네. 이원번님, 예비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고 인권 보호 업무는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행정에서 직접 다뤘으면 해요. 복지행정 담당자로 있어 보니 전문 기관의 민간 위탁은 한계가 있다고 하시네요. 또 미디어에서 가족에 대한 환상이 너무 좋은 쪽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 현장에선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너무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합니다만 여기 다 맡겨두기에는 또 입양도 전부 민간기관에 위탁해두고 있거든요. 네. 폴트아동복지회라든가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책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분들 얘기를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제안하는 건 투트랙입니다. 다 민간이 지금 맡아서 하는 방식을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이 하도록 한다.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관은 가정이 해체돼서 더 악화되는 걸 막는 교육이라든가 상담 같은 역할만 맡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건 공공기관이 하는 게 낫잖아요. 가서 문 열어달라. 아이가 학대받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랬는데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키는데 문 열어줘 하고 문을 안 열면 행정력을 동원 못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동원해서 들어가서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은요, 전통 유산이 첨단 과학을 만날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인문과 공학이 융합되는 고려대 김성철 교수 등 공과대학에서 기획한 첨단 유산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 역사와
과학을 꿰는 교차 상상력이라는 아이디어거든요. 네. 이게 여러 공학자들 또 인문학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저도 이 발상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고 이 책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광명수 씨가 뭔가에 대해서 독특하다고 얘기할 때는 숨은 말 뜻을 읽어야 되는데 이 과학 쪽이 좀 어려우셨던 모양이군요. 에헴, 아닙니다. 네, 과학은 전문 분야들이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신 그것과 맞닿아 있는 맥이 닿아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흥미로웠던 거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책을 보니까 알게 된 거지만 그 각각의 분야에서 기술 첨단 10명 또 인문 전통 유산 10명이 참여해서 그 고려대 박물관에서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매주 했던 강연 프로그램이래요. 이걸 이제 책으로 엮어낸 건데 저는 굉장히 이걸 좋게 봐요. 이런 시도들을. 네. 예전에는 학제나 융합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공대는 공대식 사고만 하고 공대식 얘기만 하고 인문대는 인문대식 얘기만 했거든요. 이게 합쳐져야 혁신 상품이 나오는데 그게 없었던 건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마음을 열어준 공대 교수님들께 제가 감사드리죠. 오. 참고로 여기 그 언급된 말씀해주신 고려대 김성철 교수는 공대 교수는 아닙니다. 미디어 학부의 미디어 전문가인데 어쨌든 대부분 공대 네. 교수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게 우리가 한번 읽었던 책인데 서울대 공대에서 축적의 시간이라는 네네. 공대 교수님들이 주축이 된 프로젝트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읽었었죠. 그 후에 상당히 좋은 시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책 기획을 잘했다고 느낀 게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거든요. 전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싹 둘러보다가 어느 순간에 제자리에 멈춰 서면 그 옛날 유물과 내가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고 오늘날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별것 아니지만 고향에서 돌하루방 앞에 서면 네.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 기이한 느낌을 받아요. 오. 왜 이 돌할아버지는 헬멧과 고글을 쓰고 있을까? 오. 사람 형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저 과학기술계에서 아직 비주류이지만 논란이 많은 고대 외계인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불가사의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옛날에 외계인들이 지구상에 와서 접촉했을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 오. 다양한 생각이 교차하거든요. 네네. 왜 하필이면 왕방울 눈에다가 이 모자를 썼을까? 혹시나 도라르방이 외계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력이 물론 터무니없지만 그렇게 이제 상상해 볼 정도로 현대나 첨단과 유물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각의 전통 유산, 특히 이제 고대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그것이 오늘날 어떤 기술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네, 역시나 이 학문의 융합이 상상력을 좀 자극을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보고요. 네. 이 책이 사실 전통 유산에 대한 위대함을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뽕이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 뭐 그럴 수도 있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유물들이 세계 최초다 혹은 그렇죠. 최고다 이런 얘기 최고다,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다른 측면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통 유산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모르고 저도 읽으면서 몰랐던 걸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도요. 좀 네, 네.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오히려 등한시한 면이 더 크지 않았느냐.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일본 같은 데서는 이런 게 과거의 전통 유산이나 기술들이 잘 전승이 되는데 우린 전승이 안 되고 다 끊겼잖아요. 네. 고려 청자 기술이라든가 조선 검 제조 비결이라든가. 근데 그거는 일본과 다른 우리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일부 학자들은 국내에서도 식민지 사관에 입각해서 전승 문화가 일본이 발전했고 우리는 가족 중심이어서 가족들 외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청자 그 비취세계 비결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나라냐면 36년간 일제 강점당했던 나라거든요. 일제는 우리 전통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요. 그런 나라에서 전승되지 않은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한국 전쟁도 겪어야 했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환경이 달랐던 건데 그래서 우리 이 전승되지 않은 전통 유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첨단유산,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동궐도. 이게 아마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동쪽 궁궐 지도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으로 이어지는 그쪽 궁궐들을 다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걸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서양화를 전공한 중고등학교 때 미술부 출신 아닙니까? 오호. 그림 실력은 그러셨나요? 형편없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서양화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두 가지예요. 투시 원근법이라는 거하고 소실점이라는 건데 네. 어떤 길을 볼 때 이게 원근, 가깝고 멀리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일종의 공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시각, 눈을 어디다 뒀느냐를 가지고 소실점을 가지고 네. 어떻게 이걸 그려야 된다는 과학적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가운데 가로수가 질비한 길을 그린다 그러면 이쯤에 시각이 있는 거고 높이와 위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게 지평선과 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만약 그게 틀리면 미술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참 애가 이렇게 비과학적이니. 과학적이지 않은 그렇죠. 모습이니까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서양의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시선은 좀 다른데 우리는 이 책에서도 이제 이 동궐도에 의해서 보듯이 시선을 자유자재로 놓고 보는데 특히 새의 관점에서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동궐도가 대표적인데 근데 어느 정도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른 그림들이 나오는데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는 아주 높은 데서 그린 건 아니죠. 네. 지금 씨름을 하거나 서당에서 졸고 있는 아이들보다 잠깐 높은 높이에서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거죠. 근데 이것도 아주 높은 데서 보는 게 있고 낮은 데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정면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경사 옆에서 보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옆에서 보면 입체감이 더 드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양과 기본적인 접근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책에서 배운 거는 이 동궐도 같은 지도에서 보면 제가 늘 어색하게 느꼈던 내가 미술부 선생님이었으면 조선시대 명화가들을 혼냈을 부분,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앞쪽에 있는 게 크게 나와야 되고 뒤쪽 게 반드시 작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서양식의 맞아요. 네. 원근법에 따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앞쪽 게 작게 나오고 뒤쪽 게 크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건 다분히 다 어떤 목적이 있었다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현실로 이어지는 게 조선시대 그림을 지금 기술로 보자면 드론 띄운 거거든요. 네, 맞아요. 드론 띄워서 보면 드론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보면 다 드론 띄워서 네. 조선시대 그림, 고공, 경사, 부감법이라 그래서 높이 올라와서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시대 그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시선의 차이라는 거죠. 사실 새 시선으로 본 건데 진짜 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드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금의 상상력이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오차범위 없이 굉장히 맞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차율이 2%에 불과했다는 네. 계단 숫자까지 맞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지금 촬영할 수 있다면 네. 문화재라서 여러 가지 제한 이야기 그렇죠. 있다고 하던데 네네. 할 수 있다면 복원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 지도하고 동궐도하고 비교해가면서 네. 복원할 때도 오차율이 없으니까. 예전엔 분명히 그랬을 테니까. 저도 미술 학원을 다녔을 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당연히 이제 멀리 있는 게 작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양과 그렇죠. 동양은요.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동양화의 관점인 건데요. 저도 동양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산수화 같은 걸 봐도 네. 단순히 산수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이 있거든요. 심란한 내 마음을 산수를 통해 정화한다. 아.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그린다 그러면 단순히 대나무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왕을 향한 충성, 백성을 위한 내 어떤 충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처럼 목적이 뭐냐?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궁궐이다 그러면 궁궐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앞쪽에 있는 담장보다 궁궐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정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건물은 크게 그려진 반면에 훨씬 더 앞에 있는 궁궐 입구는
상당히 적게 그려지기도 하는 네. 그런 목적과 개념이 들어간 어. 그림이라는 게 차이라는 거죠. 네. 이 옛날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면서 드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역사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뭐 출연자의 발언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드론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면 100마디의 말보다 그 영상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오히려 역사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친밀감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제 드론 같은 걸 띄워서 네. 대중화하는 게 좋으냐, 그렇죠. 알리는 게 네. 이게 고민이긴 한데 저는 뭐 비전문가라서 조심스럽지만 대중화에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접할수록 점점 더 그 전통 유물이 대단하다는 걸 깨우치게 되고 또 보존에도 더 시간과 돈을 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르브르 박물관 얘기를 해보자고요. 르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렇죠? 다 그걸 보기 위해서 가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심지어 있고요. 1년에 1,000만 명이 간다. 그래서 최근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경 못합니다. 너무 멀어서 네네. 사진도 못 찍게 하니까 사진도 못 찍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 하면 따로 모나리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네. 그림과 똑같은 그림뿐만 아니라 3D로 이걸 체험해 볼 수 있게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3D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서 들어가면 모나리자의 세계 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대중화에 더 기여하고 모나리자의 인기를 더 높여줄 거란 말이죠. 그럼 보존과 전승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을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청자와 백자. 이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 역사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는 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청자는 이렇다, 백자는 이렇다. 저 그랬는데 유명하다라는 것은 알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것은 저도 책을 통해서 위대하다는 걸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위대한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학교에서 네. 안타까운데 도기, 석기, 자기로 구분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도자기라고 불리는 건 굽는 온도에 따라 구분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이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가마 기술을 10세기경에 900년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는데 100년에서 200년도 안 걸려서 우리가 중국을 넘어섰다. 고려 청자가 그 증거다. 그런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유약이라고 어떤 유약을 덧칠하고 그게 불과 만나서 색깔을 내는데 이걸 활용하는데 우리는 흙까지 활용을 했다. 태토라고 불리는 그 도자기를 빚는 흙과 유약, 그다음 불,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일종의 고려 청자는 트리플 미학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고려 청자는 이제 논밭의 흙을 쓰는 반면에 조선 백자는 산 꼭대기의 흙을 썼다. 그리고 흙도 한 가지 흙으로는 안 돼서 여러 지역의 흙을 섞어 썼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백자의 특성은 청자의 특성은 그 비치색 색깔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냈으니까요. 연한 청록빛, 코발트빛 그 색깔을 고려만이 낼 수 있었다는 거고 백자는 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감정을 할 때 왜 그렇게 유심히 백자의 가운데를 쳐다보는지도 이제 전문가들이 네. 알게 됐는데 이 30cm가 넘는 백자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굽기도 어려워서 반씩 만들어서 붙였답니다. 접합선이 희한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오히려 네. 지금은 뭐 하나로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18세기 그 책에서 많이 나오는 동글동글한 달 항아리라고 불리는 거 이게 최고로 평가를 받는다. 또 하나 이제 조선의 백자는 순백색인데 서양에서는 저도 순백색의 도자기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 뭐 무늬가 있거나 그림이 있는데 그렇죠. 순백색은 거의 장례식용으로만 쓰곤 네.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떤 그 간결함의 미학, 요즘 좋아하는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추구하는 게 세계적으로 드물다. 근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그런 걸 선물하면 큰일이 난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장례식 같은 데 그렇죠. 쓰는 게 네. 좀 독특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일의 세계 최초의 청자와 백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엄청난 첨단이었던 건데 아마 당사자들은 특히 해외 경험이 없는 그 당시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걸
깨닫지는 못했겠지. 네. 지금 청자 백자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세계 최고였던 이 청자 백자 기술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요즘엔 사실 기술도 발전을 했고 그런 첨단 기술 활용해서 어쩌면 그때 당시에 청자 백자보다도 더 멋진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첨단과 연결시킬 때는 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청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무슨 픽셀 하잖아요. 네, 화소. 네. 화소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픽셀 기술이 막 늘어나고 저장 용량이 늘어나니까 1000만 화소 막 그 이상 화소가 등장하면서 색깔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청자의 숨은 비결을 알아낼 수 있느냐? 그 빛취색의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또 이제 백자 같은 경우도 뭐 3D 기술을 활용해서 똑같이 찍어낼 수는 있겠죠. 네.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 가운데 붙이지 않고 찍어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청자나 백자가 가진 고유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청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의문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풀었는데 아주 연한 실금들이 가 있어요. 모두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대가는 치러야 했던 거예요. 테토나 유약 혹은 가마 때문에 아주 섬세한 실금이 가는 거. 백자는 또 반으로 쪼개서 만들어야 하는 그렇죠.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 근데 그게 그 당시는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 한계였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술적으로는 더 완성도가 높은 거죠. 금이 없는 3D 프린터로 매끈하게 찍어낸 게 정말 좋은 도자기냐? 네. 그다음 픽셀로 뭐 그럴듯하게 찍어내는 색깔이 더 완벽한 색깔이냐?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예술을 기술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음. 여러 가지 환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다. 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선 아까 루브르 박물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예술적 그림이나 예술도 상당히 중요한 네. 요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반도체에 보면 반도체를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극히 작은 부분에 많은 기술 집적체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예술의 개념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리조그래피라는 기술 같은 경우도 거기다 그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거기 회로들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섬세한 손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청자와 백자를 만들던 우리가 반도체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론까지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도자기만 딱 봤을 때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또 과학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게 뭐 3D 프린터로 이제는 하나의 형태의 도자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예전에 진짜 장인이 만들던 도자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의 크래프트맨십, 장인 정신이 있고 뭐 대량 생산의 상품화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전통 유물의 대중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것처럼 네. 장인만 너무 중시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하고 거리가 생기거든요. 고려 청자나 백자의 기술이 전승이 제대로 되질 못했어요. 우리 경우 안타깝지만 그때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자부심은 남아 있어서 지금 반도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인의 장인 정신에 이걸 상품화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돼서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을 예로 들어보면 장인 정신이 대단한 나라라고 극찬하지만 맞아요. 너무 거기 빠지다 보니까 이미 2010년경에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고립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 장인 정신들이 상품화되진 않았죠. 네. 상품은 정작 미국에서 아이폰 같은 걸로 상품화하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네. 상품화, 대중화죠 그게.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다음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 사인검. 저도 이제 조선시대 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어렸을 때 만화책에 특히 이두호 작가의 만화책에 조선 검객이 일본의 사무라이를 물리치는 만화책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 많이 나옵니다. 조선검이 왜 위대한가에 대해서 그 조선검의 대표가 사인검인데 사인검은 이 인자가 자축인묘할 때 인 호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운이 왕성한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일, 호랑이 시에 만든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걸 사인검이라고 그래요. 네 개의 인이 겹쳐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이 가마라든가 이 용광로들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말살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통에 자기들 군수물자로 다 빼가버려요. 철 같은 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맥이 끊겼다가 70년대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저자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이걸 복원해요. 이 기술을.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렵고 다른 나라의 검 제조 기술과 다르다는 걸 이제 부각시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아라비아 쪽하고 다르다네요. 거기는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둥근 칼을 만든 다음에 전체를 펄펄 끓는 기름에 담금질을 하는데 우리는 칼날 일부만 담금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점은 뭐냐면 칼날이 아주 유연하고도 단단해서 매섭게 베어지는데 단점은 뭐냐면 담금질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온도나 이런 게 차이가 나면 뱅그랑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화나 이런 데도 좀 나옵니다만은 정말 장인이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부러져 버리는 거고. 그 사인검에는 이쪽엔 한자하고 별자리를 상감하거든요. 그 강한 철 그를 거기다 상감을 하니까 오죽 힘들겠습니까? 파낸 다음 거기다 금을 부어서 별자리라든가 한자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철과 불을 다룰 수 있어야 이 사인검을 만들 수 있었는데 바로 뭐 연결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포항제철로 대표되는 회사가 있고 세계 10대 철강 회사에 2개나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선검인 사인검에서 보여주듯 철과 불을 잘 다루던 우리 전통유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이죠. 맞아요. 책에서도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제철 회사 중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우연이 아닐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철 기술 이야기하면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 산업화가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세워졌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을 한 건데 과거 제철 기술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사실 좀 의문도 들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박태준이라는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포항 앞바다에서 군 진지 치고 전쟁 치르듯 만들어낸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 모태 자금이 됐던 게 대일 청구권 중에 일부니까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에 일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포항제철은 일본을 따라잡자 그래서 일본 최고의 제철 회사였던 신일철이라는 걸 모델로 해서 운영을 해요. 근데 아까 반도체하고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 명맥이 끊겼다가 포항제철이 등장했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을 것도 같지만 우리가 철에 대한 이해라든가 불을 사용하는 데 아주 강했던 그러니까 백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전통이나 자부심이 없었다면 단기간에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1위라는 건 단순히 뭐 물량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철 기술, 차세대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용광로를 약간 환경에 오염이 되는 용광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런 기술에서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요. 뭐 철강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파이넥스 프로세스라는 것도 있고 뭐 기가스틸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 차세대 기술들인데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나 전통이 세계 최강 제철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됐다. 물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제철 있죠. 기술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제 한국의 철강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려워졌는데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포항제철은 이미 알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면 중국이야말로 철강 1등 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세계 최고가 될 것 같아요. 검이건 뭐건. 그러다 보니까 쫓아오고 있거든요.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심지어 공급 물량이 중국 때문에 너무 많아져서 어려워지는 국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야죠. 비싼 거 만드는 거. 적게 만들어도 비싼 거 만드는 거. 뭐 조선 철강 같은 중화학공업 전체가 맞닥뜨릴 운명이죠. 중국이 추격하니 우리는 더 질 좋은 비싼 걸 만들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첨단유산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번째 키워드, 대동여 지도와 수선전도. 동일 인물의 작품입니다. 아시죠? 네. 네. 수선전도는 모르셨죠? 몰랐어요. 예, 그림으로는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정확한 제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워낙 대동여 지도는 워낙 유명하니까 유명했어요.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아마 책 드라마로도 읽어보시면 많이 알려졌죠. 네, 네. 1861년 60줄에 들어선 김정호 선생이 완성한 게 대동여 지도. 근데 그 전에 수선전도라는 게 이제 한양의 도성 전체를 그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걷게 되는 성곽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 아마 그림으로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수선전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이제 김정호 선생의 작품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몰랐던 것도 있는데 김정호 선생과 관련해서는 오해와 낭설이 유독 많아요. 드라마화하다 보니까 이게 뭐 탁 보찜, 개나리 보찜 메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백두산을 뭐 6번 많이 올랐다는 봤습니다. 것도 있는데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올라가서 지도를 그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네.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요즘이야 항공기를 가지고 이제 지도를 드래프트 초안을 만들어냅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는 많은 지도를 보고 그 장점 약점들을 취합해서 최선의 지도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전국에 뭐 전국을 몇 번 돌았다, 백두산에 몇 번 올랐다 이런 거는 좀 과장이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부의 각종 지도 관련 자료와 문헌을 받았을 것이다. 개인이 그 당시에 전국 지역 정보에 이제 접근할 방법은 없었으니까 네. 워낙 국가 기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측 지도가 아니라 있는 지도들 가운데서 최선의 지도를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 편집한 거다. 그리고 이 대동여 지도가 대단한 건 뭐 이건 역사책에도 나옵니다만 목판 대중본이라는 거예요. 왕가에서 국가 기밀로 유지하면서 우리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널리 찍어볼 수 있게 네,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건데요. 산, 강, 도로가 다 곡선 아닙니까? 직선으로 난 건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도 고속도로 일부 구간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동여 지도에는 분명히 도로가 직선으로 나 있어요. 있어요. 이게 네. 왜 그럴까요? 그 설명에 많은 부분을 하려 하는데 다른 목적 때문이다. 실제 도로가 그렇게 뚫려 있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 지도를 요즘으로 치면 도보나 파발로 갈 때 내비게이션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직선을 긋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도로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을 통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선을 그은 다음에 거기 매듭을 정해서 거리를 잴 수 있게. 네. 거리를 재면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발로 가거나 도보로 갔을 때 얼마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와서 얘기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원조죠. 네. 물론 그 당시엔 차가 없었지만 그럼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여기 무슨 용어도 하나 재밌는 용어를 썼던데 김정호 뭐 게이션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대동여 게이션 같은 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은 그 거리의 측정 오차는 역시 이것도 거의 없다는 거. 실측거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리로 접근했는데 네. 현실이 논리하고 딱 부합하는 네, 네, 네. 기가 막힌 거고. 또 이 수선전도의 장점은 도성 전체를 그리다 보니까 그 현대 측정거리하고 거의 오차가 없고 흥미로운 건 뭐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은 김정호가 중인 신분이잖아요. 고관대작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궐 내부 사정을 잘 몰라요.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궁궐 내부를 지금과는 좀 다르게 좀 생략해서 그려놓은 점들도 있다. 이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양 도성을 완벽하게 그려낸 거고 어떻게 보면 한양을 좀 더 스마트하게 다스리기 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 네. 요즘 기술로 치면 이걸 스마트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오, 스마트 네네네. 시티라고 그러는데 모든 교통이나 환경과 관련된 걸 다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쓰레기가 꽉 찼다 그러면 내보내고 차가 어느 쪽이 밀린다 그러면 교통신호등을 조절하고 그렇죠.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반을 그려넣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 도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천 송도가 세계 최초의 스마트 도시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저도 가봤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차를 갖고 그 지역에 가보면 뭐가 스마트하다는 건지 사실 이렇게 체감되는 실감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만 왜 스마트 도시인지 스마트 시티인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를 보면 교통이나 안전 같은 걸 첨단 기술로 다 이제 관리합니다. 한 군데서 뭐 CCTV도 다 관리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출동 신호를 거기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가 공인해요. 거기가 세계 최초의 스마트 시티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가 너무 빨리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도 좀 뒤처진 느낌이 있는데 네.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사들여서 스마트 시티로 꾸미고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구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그 구글 청년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사들이는 것처럼 하더니 어느 순간에 다 사들인 다음 거기를 스마트하게 변신시키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거기서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돌아다니고 네. 구글 택시가 와서 태워다 주고 그다음에 모든 행정 우리는 동사무소 가야 되잖아.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끝내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아직 뭐 우리 송도 시티는 그 수준까지는 안 갔고 좀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 효과를 못 누린 면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용어가 대동여비게이션 김정호가 꿈꿨을 게 이제 대동여비게이션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 최근에는 사실 꿈꾸는 게 아무래도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게 가능하려면 모든 장애물 돌발 상황을 감지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돌발 상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돌발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감지를 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는 게 가능해질까요? 그게 이제 5단계인데 지금 3단계 정도가 시판되고 있으니까 네. 시간은 좀 걸리겠죠. 특히 전기차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술에 맞춘 인프라가 깔리는 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습니까? 도보, 말 아니면 타발, 그렇죠. 말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에 오차가 10m가 나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들어섰는데 GPS 오차가 3m가 난다.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들이받아 버리는 네.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기술의 기반이 중요하고 그 기반의 엄밀성이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제가 보건된 지금 GPS 기술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성의 위치에 따라서 미국 위성이 주도하는 GPS의 경우는 조금씩 우리하고 시차나 오차가 네. 벌어질 수 아주 미세하지만 네. 그런 게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기반이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5번째 키워드, 오마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시작하면서 5마리 말이 그려진 네. 마패.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뭐 마패는 그거 자체로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마패를 소지하고 역마가 있는데 전국을 연결한 주요 도시에 우리로 치면 서울역 뭐 이런 것처럼 역마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걸 딱 제시하면 말을 5마리 내주는 거예요. 5마리 내주면 넉넉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보통 암행어사가 3마리를 내줬다 그러죠. 산마패인데 그러면 자기가 타고 머슴이 타고 짐을 싣고 이렇게 딱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이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다 그러면 별 소용 없어요. 저보러 가는 거랑 시간은 비슷해요. 머슴이 앞에서 끌고 가니까 머슴 발걸음이 걸어가는 거나 맞추게 되는 거죠. 다름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 중앙 집권적인 정부에서 가졌던 교통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기록 보니까 재밌더군요. 전국 여기에 5,400마리 말을 관리했다.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지방 분권적인 도시가 아니라 거기는 지방마다 어떤 영주가 있어서 봉건제가 시행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서울 중앙에서 지배하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에 어떻게 빨리 내려갈까가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네. 정보를 어떻게 빨리 전할까. 그걸 상징하는 게 오마패고 지금은 통신이라는 게 이게 대신하니까 뭐 5G잖아요. 요즘. 그쵸, 이런 경우는 맞아요. 거의 즉각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건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냥 카톡이나 문자 하나 찍으면 바로 전달되는 네. 거니까 통신의 속도는 말할 수도 없고
보여주고자 한 것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어렵사리 불을 붙여서 몇 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외적이 침입한다 이런 걸 알렸다면 지금은 불을 붙일 필요도 없이 거의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그 사실을 사진으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혹은 영상으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통신과 맞닿아 있는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먼 곳에 뭔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빨리 효율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 네. 그런 점에서 이 마페의 정신은 오늘날 5G의 통신 기술과 맞닿아 있는 거죠. 역시 통신 이야기하면 5G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평창 올림픽 앞두고 5G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대도 컸고 실질적으로 가입자도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뉴스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실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거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 많이 주셨어요. 그 5G 처음에 상용화되고 나서 기대가 컸는데 4G 그러니까 LTE보다도 못하다. 막 그러니까요. 그런 특히 수도권 말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요금은 비싸게 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봐요. 이제 투자해서 기지국 중계국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인데 네.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고 4G 때 그랬듯이 3G 때 그랬듯이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핵심은 많은 분들이 빨리 전화할 수 있다. 4G에 비해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5G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저자뿐만 아니라 이건 실제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데 전달 지연 속도라는 게 있는데 전달을 할 때 버퍼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엄청난 규모의 정보나 자료의 양을 보낼 땐 버퍼링이 일거든요. 그 지연 시간이 있어요. 네. 이걸 최소화하는 게 단순히 뭐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데도 중요해요. 미국의 사례도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라이다라고 불리는 걸 쏴서 이걸 받자마자 GPS하고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연 속도가 좀 발생해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네. 또 원격 의료라는 게 아직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허용이 돼서 환자가 화상으로 의사와 만나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예요. 근데 전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할 때 이게 혹은 맥박수를 보낼 때 전달 속도에 차이가 생기면 바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5G의 문제는 단순히 빨라진 게 아니라 전달 지연이 없도록 하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최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혼천의. 제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나온 건데 저는 이 박물관을 한번 고대박물관을 전에 들렀는데 이걸 꺼내 주시죠. 없어서 그래요. 없어 진짜. 근데 굉장히 놀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네. 책에 상세히 묘사합니다만은 현종 당시에 천문학 교수였던 송희영이 제작한 혼천 시계입니다. 정확히는 그 지폐에는 혼천이라 그래서 지구본 같은 그것 천문학적인 기계만 나오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옆에 큰 벽장 같은 게 달려서 시계 역할까지 하는 혼천 시계인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돈에다 이 지폐에다 이걸 받기로 하고 조폐공사에서 사진을 찍어 갔는데 이 혼천이는 멋있는데 옆에 시계까지 들어가니까 디자인상 좀 뭐 볼품 없다고 느꼈는지 어쨌든 불행하게도 혼천이만 들어간 건데 저희가 알고 실제는 있는. 다르다. 네. 실제 서양의 과학 역사학자들이 이걸 정말 세계에서 최첨단이었다 혹은 유일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그 혼천이가 아니라 혼천이는 중국에 있었으니까 이거하고 시계를 연결한 시계는 사실 서양 산물이고 혼천이는 동양 산물인데 동서양의 첨단이 만난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세계에서 가장 돋보인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것들이 제작됐느냐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의 르네상스가 세종 때였잖아요. 장영실이 자경루 같은 걸 만들어서 시계와 천문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그런 기술이 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와서 이걸 다시 만들고 과학 부흥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만들었는데 달력과 시계의 기능
그러니까 그 지구가 돌아가는 거라든가 다른 행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혼천이는 달력이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달력과 시계 기능을 겸한 세계 유일의 천문시계다. 네. 이런 의미를 또 부여한 게 한국 학자들이 아니라 이게 있다는 걸 보고 서양의 그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한국에 이런 게 있다더라. 전 세계 과학 박물관이나 역사관에는 다 하나씩 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그렇죠. 외국 과학자들이 더 그런 인정을 경우들이 했다면서요. 많죠. 우리로선 좀 부끄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 유물에 대해서 잘 파악도 못했고 또 많이 유출되기도 네. 했고 기술이 전승되지 않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식민사관 같은 게 널리 퍼지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거예요. 참 부끄러운 대목이고 이런 책을 통해서 그걸 재평가해야죠. 노래도 불러주는 별책 부록의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첨단 유산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박물관을 거닐다 보면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었던 역사와 후손인 우리들의 현대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언젠가 이 공간을 새롭게 채울 미래의 유산들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오늘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고 네. 그 우리 전통 유물이라는 게 또 첨단이라는 거는 연장된 과거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기술 자체는 중간에 이렇게 고려 청자, 조선 백자처럼 중단되기도 하는데 네. 그러나 저변에 깔려 있는 전통 유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해 이런 것들이 첨단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조금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실까요, 이 책은? 저는 약간 역사와 기술의 접점을 찾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이나 학생 가운데. 네. 아까 그 권명수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기술에 관한 내용 일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사회 많은 공대생들은 우리 전통 유물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첨단 기술만 공부를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친밀감을 공포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것처럼 회사 동료나 친구, 하다못해 연애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픈 사람들. 일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카다 다카시는 이들을 디스커넥트 인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주에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 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넥트 인간형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디스커넥트 돼서 아주 아이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분석 같아요.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는 게.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공감하실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 뵙겠습니다.